코로나19 확진자가 1,500명을 넘어 열흘째 1,0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수도권도 사적 모임 인원을 4명까지로 제한해달라고 요청했고,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해야 확산세를 잡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코로나 검사가 급증하고 폭염까지 몰려오며 선별진료소 직원이 탈진에 쓰러지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다음 주 더 강한 폭염이 예고되며 방역 현장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기업들이 방역에 고삐를 죄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특별 방역기간 내 오후 6시 이후 법인카드 사용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확진자가 속출하자 방역당국은 증권가 종사자 2만여 명에 대한 선제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채널A 기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애초부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여권 대선 주자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을 언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을 정치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입장인데 주자들이 대통령 마케팅에 나선 이유를 들여다봤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아직 여름이 많이 남았는데 길고 힘든 여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찜통인데 다음 주에 역대급 폭염이 온다고 하죠. 열흘째 1,000명대인 코로나 확산세도 쉽게 꺾일 것 같진 않습니다. 백신 보릿고개는 적어도 8월 중순까지는 불가피해 보이고 전문가들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휴가철이 겹치면서 정부는 비수도권도 모임을 4명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도 짧고 굵게 대유행을 끝내는 그 희망을 놓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의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황수연 기자가 문을 엽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36명으로 수도권이 1,107명으로 75%를, 비수도권이 25%를 차지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동량 증가가 우려되면서 새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던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방역 단계를 격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19일부터 4인 사적 모임까지만 허용하고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도 밤 10시까지로 제한했습니다. 경남도 내일부터 4인까지만 사적으로 모일 수 있고 부산도 다음 주부터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합니다. 정부는 비수도권의 모임 인원 제한이 다 달라 혼선이 빚어진다며 제한 통일 여부를 18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4명까지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각 지자체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달 중순 1일 확진자 수 2,300여 명을 예상했던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잘 시행되면 다음 달 말쯤 600명대로 줄어들 것으로도 기대했습니다. 다음 주 1일 확진자 수가 2,000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분명히 2,000명으로 가는 거는 앞으로 델타 변이가 더 확산된다면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다음 주에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확산세를 확실히 잡으려면 25일 종료되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다음 달까지 연장해야 한다고도 조언합니다. 1차 접종량을 늘린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서 전문가들은 4단계가 적어도 4주는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는 26일 이후 방역 대책은 다음 주 초까지 지켜본 후 판단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땡볕 아래 선별진료소 풍경은 보는 것만도 숨이 막힙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 긴 줄을 늘어선 시민들과 이 끝없는 검사에 지친 방역 요원들 모습 보이시죠? 이 선별진료소에서 대기자를 안내하던 한 직원이 탈진해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 사투의 현장을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오후 시간. 서울의 임시선별검사소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길게 줄을 늘어섰습니다. 천막의 온도를 재니 60도, 대기자들과 직원들의 체온은 40도 가까이 올라갑니다. 냉풍기가 있어도 지금 햇빛이 쬐니까 햇빛 때문에 좀 덥거든요, 덥기는. 네, 이거 방호복이 또 통하지 않으니까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4차 대유행으로 검사 대기자는 끝없이 이어지고
더위에 지친 근무자들은 이 여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합니다. 더위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막 더운 거고 더 더워지면은 어떻게 될지. 어제 오후 2시쯤에는 파견 근무 중이던 40대 구청 직원이 쓰러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33도를 웃도는 폭염을 이기지 못해 탈진한 겁니다. 내려가 보니까 안에서 이제 행동을 보시는 사람한테 중간님이 쓰러지셨고, 다행히 의료진의 응급처치로 의식을 찾았지만 근무자들은 모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워낙 뜨거워서 다행히 의료진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응급처치하고 바로 깨어나서. 서울시는 빠른 시일 내에 검사 부스별로 냉방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근무자들은 무엇보다도 인력을 확충해 교대 간격을 줄이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이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코로나 환자들이 가는 생활치료센터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 센터 병상이 꽉 차기 시작한 거죠. 특히 병상이 얼마 없는 이 비수도권이 더 문제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는 차량에 소독약이 뿌려집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운영하는 충청권 생활치료센터입니다. 168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남은 병상은 8개뿐입니다. 확진자가 더 나오면 다른 지역 생활치료센터나 지자체들이 마련한 별도 시설로 가야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병상은 여유가 부족한 편이에요. 여차하면 좀 더 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전국 49개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69.9%. 방역당국은 아직 병상에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상 체계는 여유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3,480일 병상이 가용 병상이고, 하지만 이미 충청과 경북 등 일부 지역은 포화 상태입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마다 생활치료센터가 한두 개뿐이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병상 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대학 기숙사나 호텔을 이용해 생활치료센터 5,400여 병상을 더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해당 지역 주민이나 학생들의 반발로 곳곳에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기업들도 스스로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증권가는 모든 직원들에게 선제 검사를 받게 했고 퇴근 뒤엔 법인카드 사용을 자제하는 그런 수칙을 만든 대기업도 있습니다. 저녁 모임을 하지 말라는 거겠죠. 조현선 기자입니다. 고층 빌딩으로 둘러싸인 금융 1번지 여의도에 세워진 임시 선별진료소입니다. 지난 12일 생긴 뒤 하루 1,300여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낮이지만 정장 차림 직장인들도 눈에 띕니다. 주변 백화점과 음식점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속출하자 여의도 내 금융회사들이 선제검사에 나섰습니다. 영등포구청은 관내 금융기관 35곳에 공문을 보내 다음 달 20일까지 증권사별로 선제검사를 받도록 요청했습니다. 산발적으로 계속 하나 둘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우증상도 많고 미리 한번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 기업들은 방역 수칙을 더 조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달 말까지 2주간을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적 모임 자제 등 5대 실천 사항을 사내에 공지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삼성전자는 오후 6시, 그러니까 퇴근 이후에 이 회사 법인카드 사용 자제를 권고했는데요. 회식 자제보다 한 걸음 더 강화시킨 수칙입니다. 삼성그룹은 앞으로 확산세를 지켜보며 추가 조치를 하거나 대상 계열사를 늘릴 예정입니다. 재택근무 확대는 필수입니다. SK그룹 주요 계열사는 필수 인력을 제외하곤 재택근무를 100%로 확대했습니다. 구성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지난주부터 재택근무를 강화했습니다. 4단계가 시작된 이번 주는 원칙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심상치 않은 확산세에 기업들은 더 선제적으로 방역에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길고 힘든 여름을 맞은 사람, 거리두기 4단계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저희는 정말 죄인이 아닙니다. 저희를 정말 살려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게 나왔습니다. 이틀 연속 심야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들의 절규를 김태욱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 도심을 줄지어 서행하는 차량들. 경적을 울리며 분노를 표출합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불복하며 이틀 연속 거리로 나온 자영업자들입니다. 6시 이후에 3인 이상 제한이라는 건 그냥 말만 다를 뿐이지 그냥 영업 금지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일주일째 매출이 없는 상태고 계속 월세 밀리고 그러고 있는 상태죠. 이미 1년 6개월간 영업 부진에 시달려온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상태로 저희는 죽습니다. 자영업자 몇 명이 혈서 쓰고 그리고 자살해야 그때서야 얘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자영업자 영업 제한에만 집중된 방역 체계를 정확한 감염 경로 분석을 토대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10월 말로 예정된 손실금 지급 시기도 앞당겨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손실보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여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업종별로 세밀한 전략을 세우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난해 말 자영업자들의 대출 잔액은 803조 5천억 원, 한 해 전보다 120조 원, 17.3%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빚을 낸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도 2019년보다 39조 원 정도 많았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질의서를 국무총리실에 제출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이영만리 아프리카에 백신도 없이 파견된 청해부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유증상자만 80명입니다. 석 달 전 해군 상륙함에서 비슷한 사태를 겪었는데도 군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조원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청해부대 34진에서 격리 중인 유증상자 80여 명을 포함해 300여 명 전원은 내일 새벽 나올 PCR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열, 근육통 등의 증세를 보이는 미확진자 6명이 현지 병원에 입원해 추가 확진이 우려됩니다. 군 안팎에선 파병 5달이 되도록 접종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당국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현지에서 백신 접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해부대원들만 접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방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지난 4월 해군 상륙함 고준공함에서 승조원 38명이 무더기로 확진돼 감염에 취약한 함정 실태를 확인한 뒤 국방부는 승조원들을 우선 접종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청해부대는 외부와 접촉이 적다며 안일하게 판단한 탓에 결국 해외 파병 작전을 중단하고 전원 귀국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가져왔습니다. 국방부는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를 현지로 급파해 청해 부대원 전 장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는 접종 뒤 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응급 대처가 어렵고 함정 내 백신 보관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접종이 힘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우리가 생산한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서 도입된 것을 다시 해외로 반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인을 접촉하는 군수물자 수송 인력이나 지휘관 일부라도 접종했더라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혜입니다. 시청자의 제보가 뉴스가 되는 제보가 뉴스다 시간입니다. 수도권 학원 종사자들에 대한 우선 접종이 시작됐죠. 그런데 정부의 약속과 달리 명단에 없다는 얘기를 들은 강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재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강서구 영어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22살 서모 씨. 학원 종사자 접종 대상에 포함됐다는 통보를 받고 예약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황당한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명단에 없다는 거였습니다. 몇 시간 동안 몇백 통씩 시도를 하면서 예방접종 콜센터에 연결이 되었지만 접종 예약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유를 물어도 명단에서 누락됐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예약 진행이 안 되는데요. 누락이 돼서 그렇다니까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료 강사들도 마찬가지 상황. 이상한 건 누락된 사람 모두 2000년생이었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강서구 관내 2000년생 대부분이 접종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엑셀 파일상의 예약자 명단이 접종 시스템에 입력될 때 누락됐다는 겁니다. 엑셀 명단을 질병관리청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가 난 거죠. 공공연생이 거의 다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단순한 행정 오류로 2000년생 학원 종사자들의 접종 기회가 날아가 버린 상황. 문제는 언제 다시 접종 순서가 올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제 접종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접종이 가능한지 그 여부도 지금 공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되게 불안하고 좀 막막하죠.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2년째지만 마스크 답답함까지 견뎌야 하는 무더위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더 강력한 폭염이 예고됐습니다. 기상전망 배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무 그늘 아래서 정자 안에서 연신 부채질을 해보지만 더위는 가시지 않습니다. 조금만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를 정도입니다. 집에서 있으면 에어컨 밑에 있어도요. 그래서 이제 지천접전 이렇게 그늘로 찾아보게 되었어요. 폭염 속에 마스크를 쓰는 것도 고역입니다. 사실 작년에도 힘들었어서 그래도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하는 생각이었는데 또 쓰니까 불편하고 확실히 힘든 것 같아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춘천의 낮 기온은 3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제주에선 벌써 10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지난 2013년 49일 연속 열대야 기록을 깰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낮에도 덥고 밤에도 덥다 보니까 에어컨을 틀어도 잠이 잘 안 와요. 문제는 다음 주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20일부터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된다고 예보했습니다. 최악의 폭염이었던 2018년에 버금가는 더위가 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살수차나 그늘막을 동원하고 무더위 쉼터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4차 대유행기가 본격화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쉼터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당장 수도권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면서 경로당 문을 닫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쉽게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경로당 같은 경우도 이 도심에 있는 데는 안 하고 취약계층의 무더위 나기가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폭염에 정전 사태가 곳곳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에어컨도 선풍기도 틀 수 없는 시민들은 차량 안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전력 수급 계속 비상이라 전국 대정전까지 우려됩니다. 이어서 전민영 기자입니다. 주택가 골목이 암흑에 휩싸였습니다. 주민들은 거리로 나와 부채질을 합니다. 그제 저녁 7시 반쯤 경기도 파주의 주택가 270세대에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갑자기 정전이 되길래 되게 당황했고 당장 갈 수 있는 곳이 집밖에 없어서 친구 집에 갔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대부분 집에 머물고 있던 시민들은 5시간을 무더위에 시달렸습니다. 제일 걱정됐던 건 이제 더위잖아요.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냥 온통 다 찜통 더위. 정전 발생 이틀 만인 오늘 오후에도 전기가 끊겨 주민들은 또 한 번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는 아파트 단지 전체가 정전됐습니다. 주민들은 무더위에 차량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차 안에서 에어컨 틀고 조금 있다가 또 집에 올라갔다 이걸 되게 반복을 했었어요. 밤새. 어제도 경기도 김포와 서울 서대문구의 전력 공급이 끊기는 등 전국에서 변압기 과부하로 인한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빨리 찾아온 폭염으로 전력 사용이 늘면서 최대 전력 사용량은 어제 88,551메가와트로 전년보다 25% 늘었습니다. 이번 주 들어 공급 전력 예비율도 간신히 10% 초반대로 유지되며 불안한 상황. 다음 주에는 더 강한 폭염이 예고되고 있어 지난 2011년 9월 정전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당시에는 늦더위가 닥치면서 전력 수요가 치솟았고 전국 동시 정전을 막기 위해 순환 정전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MBC와 여권은 그동안 이 사건을 검찰과 언론의 검언 유착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검찰은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 만에 유례없는 언론사 압수수색까지 벌였죠. 하지만 유착 의혹은 드러난 게 없어서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못했고 이 강요 혐의마저 오늘 무죄가 선고되면서
무리한 의혹 제기와 수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어서 공태현 기자입니다. MBC가 신라진 취재 의혹을 제기한 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2주 앞둔 지난해 3월 말입니다. 비위를 알고 있으면 털어놓으라면서 접촉을 해왔는데 그 방식이 취재 수준을 넘어 공포스러웠던 겁니다.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던 검찰 수사팀은 채널A 본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대규모 수사팀을 보내고 일부는 출입문을 뛰어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MBC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검찰 고위 관계자가 공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언 유착 사건으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에서 유착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사팀이 공모 대상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냈는데도 이성윤 당시 지검장이 결재를 하지 않아 1년이 넘도록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에 대해서는 보도 과정에서 정치권과의 교감이 있었다는 권한유착 의혹이 제기됐지만 관련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KBS는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를 밝힐 스모킹건이 있다고 보도했다가 하루 만에 오보라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 보도의 출처와 경위에 대한 수사 역시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립니다. 법조계에선 애초부터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 수사를 밀어붙였던 사건이라며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만 커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 담당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오늘 판결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전 장관 책임론도 꺼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에 대해 자신들의 정권 보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공허한 외침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여권을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강조한 법원 판결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인으로서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존중할 때 민주주의가 비로소 이어질 수 있다는 우리가 지켜야 할 보다 높은 가치를 사법부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1심 무죄 판결로 권한 유착이 아니라 친여 세력과 친정부 검사 그리고 친정부 방송이 합작한 권한 유착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공모 의혹이 제기된 한동훈 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유령 같은 거짓 선동,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며 이 사회에 정의와 상식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걸 보여준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채널A 기자협회와 노동조합은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를 지켜준 사법부의 경의를 표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거짓 의혹을 제기하고 확산시켰던 이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여당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 간 난타전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흘째 직접 나서서 이낙연 전 대표를 비판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지킬 건 지키라고 꼬집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마 선언 이후 두 번째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말을 아꼈던 1차 때와 달리 이 지사는 이낙연 전 대표를 공격했습니다. 누구나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이 있죠. 그런데 그중에서 피를 따진다, 혈통? 그거는 좀 현대 민주주의에 좀 안 맞는다. 이낙연 전 대표가 친노, 친문을 잇는 민주당 적통임을 자초한 것을 지적한 겁니다. 이 전 대표의 최근 지지율 상승에 대해선 지난 대선 경선에서 자신의 지지율과 빗대며 일시적 현상으로 일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차이가 3, 4%밖에 안 나고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가슴이 벌렁벌렁해지면서 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좀 하다가 제가 그때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됐죠. 이낙연 전 대표는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 등 여성 안심 정책을 발표하며 여성 지지층을 공략했습니다. 바지 발언과 형수 욕설 등으로 논란이 된 이재명 지사의 약점을 파고든 겁니다.
성수, 욕설 논란들이 좀 시끄러워졌습니다. 여성들에게 좀 반감을 샀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여성들께서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지사의 공격에 대해서는 절제를 요구했습니다. 조금 참을성을 가지고 지켜보고 서로를 위하고 하는 그런 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제하고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캠프 간 공방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이 지사의 형수 발언을 거론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거는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정말 놀랍다. 심지어 어떤 여성들은 이거 겁난다. 이 지사 측은 돈 없는 공격이라며 누워서 침 뱉는 경쟁이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자고 맞섰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윤석열, 최재형 두 야권 대선 후보는 재헌절을 하루 앞두고 한 목소리로 헌법 수호 메시지를 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헌법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 두 사람 모두 개헌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피로써 지킨 열사들에 대한 참배로 재헌절 헌법 수호 메시지를 대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 대해 헌법과 법치를 무너뜨렸다고 해온 윤 전 총장이 내일 예정된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를 헌법 수호와 연결한 겁니다. 같은 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재헌절을 앞두고 첫 정치 메시지로 헌법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대통령도 헌법 아래라며 헌법에 충성하고 국민을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떠한 통치자도 헌법 위에 군림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가정책이 뒤바뀐다든지 법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는 이런 사례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헌법 수호를 강조한 두 사람은 모두 개헌에 대해선 부정적입니다. 또 내각제도 잘못 운영이 되다 보면은 또 진영에 의한 이 권력 독점이 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통령제보다 내각제가 낫다. 뭐 이렇게는 저는 말하기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최 전 원장도 한국 정치의 갈등에 대해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이라며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변화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민주당은 9월 초 예정됐던 대선 후보 선출 일자를 연기하기로 사실상 결정을 했는데요. 언제까지 미룰지가 또 논란입니다. 당 지도부는 3주 정도 연기를 검토 중인데요. 이재명 지사는 그 정도면 괜찮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후보들은 11월까지 미루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 일정을 미루기로 하고 언제까지 미룰지를 두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도 연기에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라면서 얼마나 연기할지가 남은 쟁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늦어도 10월 초 국정감사 전엔 끝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기지사라 국감장의 피감기관장으로 서야 하는 만큼 여야 모두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경선을 치르는 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김부선 씨 관련 의혹으로 많이 지금 시끄러운데 경기도정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네, 전혀 지장 없습니다. 도지사의 개인적 사항들을 조사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 등은 11월 집단 면역 형성 시점까지 연기하자고 했고 정세균 전 총리 측은 아예 경선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면 당도 책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추석 연휴를 전후로 최대 3주 정도 연기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다음 주 월요일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자, 가라사대 누가 말씀하시기를 이런 뜻인데요. 누구 말씀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요즘 여권 대선 주자들이 대통령 얘기를 유독 많이 하는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빵점 당대표 얘기했어요.
대통령께서는 당정 관계가 환상적이다 하고 극찬을 해주셨어요. 설마 빵점짜리 대표가 당정 관계를 환상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청와대 이제 수도권 단체장 회의를 갔었죠. 맞아요. 대통령께서 회의 끝나고 차 한잔 주신다고 방으로 집무실에 차 한잔 주시더라고요. 마음고생 많았다. 그러니까 위로. 그러니까 대통령과 이 사석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공개하는 게 공통점이군요. 네, 아무래도 내가 대통령과 많이 가깝다는 걸 과시할 수 있어서겠죠. 이낙연 전 대표는 추미애 전 장관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또 이재명 지사는 친문 지지층의 반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 대통령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사석 대화다 보니까요, 대통령이 실제로 저렇게 말했는지는 뭐 확인할 수는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징계 의결서가 무려 100쪽이 넘습니다. 그때나 대통령이 그걸 다 보시고 기가 차다 하시고 재가를 하신 거거든요. 기가 차다라는 혹시 대통령께서 이제 직접 그런 언명이 있었습니까? 대통령께서 기가 차다 딱 그런 표현은 안 하셨지만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어요. 네, 보신 것처럼 말을 전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주관적인 해석도 담기게 된 건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을 정치에 끌어들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심팔이하지 말라 뭐 이런 경고군요. 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여성도 군대로 박용진, 하태경 의원이 여성 군 복무를 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고요? 네, 먼저 오늘 박용진 의원의 공약부터 들어보시죠. 여성도 당당한 국방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모두 40일에서 100일 정도의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 병역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현행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앞서 남녀 1년 공동복무제 공약을 발표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박 의원의 여성 복무 공약을 환영하면서도 모병제 전환은 실현 불가능하다며 반대했습니다. 네,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남녀 평등 시대니만큼 여성도 함께 복무를 해야 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이제 이대남, 이대녀, 이 젠더 갈등에도 이제 불을 붙이는 이슈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병역 문제 그리고 남녀 젠더 이슈 같은 것들은 모두 좀 민감한 이슈잖아요. 어제 오늘 두 사람의 공약 발표를 놓고 온라인상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이스라엘처럼 한국도 여성 복무를 하자, 여가부 폐지부터 하고 논의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군대 내 성폭력 문제부터 해결해라, 또 1년짜리 군대 생활은 해서 뭐하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뭐 지지율이 그리 높지 않은 이 두 후보가 던진 이슈가 화제가 됐습니다. 네, 최근 국민의힘이 젠더 이슈로 20대 남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끈 것처럼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두 사람이 주목을 받는 효과도 분명 있을 겁니다. 다만 국방 안보와 직결된 문제를 잠깐의 이슈몰이로만 활용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 경쟁을 벌이는 건 좋은 일이지만 이 갈등보다는 통합의 방향이면 좋겠습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아파트 특별 공급을 이용한 이른바 특공테크 논란이 됐죠.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은 어땠을까요? 채널A가 지방으로 이전한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10곳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특공을 받고 입주도 하지 않은 직원이 대부분인 곳도 있었고 아파트만 받고 퇴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주택관리공단 직원 9명은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직원은 8명으로 입주율이 9%에 불과했습니다. 하루도 살지 않고 아파트를 판 사람은 57명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19명은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받았습니다. 공단 직원 A씨의 경우 2016년 3억 1,460만 원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하루도 살지 않고 처분했는데 이 아파트는 지난달 7억 2천만 원에 거래될 정도로 시세가 뛰었습니다. 초분양가부터는 3억 이상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배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관리공단 관계자는 전국을 수단하며 근무하기 때문에 입주율이 낮다고 해명했습니다. 2014년 부산으로 이전한 주택금융공사에선 140명이 특별공급을 받고도 3분의 1가량은 서울 등으로 근무지를 옮겼습니다. 2017년 세종시로 옮겨간 국토연구원 직원 226명 가운데 23명은 특별공급으로 분양을 받은 지 2년도 안 돼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속 연수나 의무 근무 기간 등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특공 아파트만 받고 퇴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특공제도를 악용한 사례들을 전수조사해 책임을 묻고 해당 지역 근무 기간 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심야에 술판을 벌이다 코로나에 확진된 프로야구 NC 선수들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NC뿐만 아니라 키움과 한화 선수들도 비슷한 시기 같은 호텔에서 같은 여성들과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KBO 상벌위원회는 NC 박성민, 권희동, 이명기, 박민우에게 한 시즌의 절반인 72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1,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6일 새벽까지 외부인 여성 2명과 술을 마시며 방역수칙을 어겼고 이 중 선수 3명이 코로나에 확진되면서 결국 프로야구가 중단됐습니다. 상벌위는 이들 선수들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다시 논의할 전망입니다. 상벌위는 NC구단에 역대 최고액인 1억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NC는 김택진 구단주가 직접 사과를 했고 선수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지우겠다며 추가 징계를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NC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키움과 한화 선수들도 NC보다 하루 전에 같은 호텔에서 같은 여성들과 모임을 가졌던 사실이 구단 측의 자진 신고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키움 선수 한 명은 올림픽 대표팀에 최종 선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 결과 선수 대부분 음성 판정을 받았고 한 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당 구단에서 그 확진자랑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이 저희에게 보고가 됐고 저희는 곧장 보건소 등 방역당국에 지침을 받도록 안내했고요. 강남구청은 키움과 한화 선수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트럭에서 떨어진 타이어를 뒷차들이 피하려다 벌어진 참사입니다. 이렇게 도로 위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사고 후 보상이 쉽지 않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트럭에서 타이어가 빠져나와 도로 위를 굴러갑니다. 차들이 타이어를 피해 다급히 차선을 바꿉니다. 미처 피하지 못한 흰색 SUV 차량이 속도를 줄이자 뒤따라오던 승용차와 대형 트럭 등 차량 3대가 연이어 부딪힙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탑승자 2명이 숨졌습니다. 덤프 트럭이 달리다가 바퀴가 2개가 떨어져 나갔고요. 한 개는 이게 1차선 쪽으로 가서 중앙분리대를 타고 계속 한 1km 정도 내려갔어요. 지난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낙하물 사고는 217건으로 25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이지만 보상도 처벌도 쉽지 않습니다.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하면 사고 책임은 고스란히 피해 운전자가 떠안아야 합니다. 어떤 차량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는 건너편에서도 타이어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는 거죠. 도로 위 낙하물 사고로 피해를 입으면 정부가 보상하는 법안이 최근 통과됐지만 인명피해가 없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전문가들은 낙하물 사고를 막기 위해 고속도로 운행 전 화물 적재와 차량 정비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 준수와 안전거리 확보 등 교통법규를 지킬 것을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최악의 폭우가 독일 서부와 서유럽 일대를 100년 만에 덮쳤습니다. 1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유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 전체가 흙탕물 속에 잠겼습니다. 무섭게 쏟아지는 물줄기를 막아보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승용차들은 찌그러진 채 나뒹굴고 쓸려온 토사물에 집들이 무너지면서 폐허가 됐습니다. Von die Brücke hinten abgestürzt, Wasser rüber, weiter runter sind sogar Häuser weggeschwommen. Also es ist Notstand wie im Zweiten Weltkrieg. 지난 14일 시작된 뒤로 독일에서만 최소 90명이, 벨기에에서는 1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폭우로 연락이 끊겼던 우리 교민 3명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홍수 피해는 네덜란드 등 인접 국가로 번지고 있습니다.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주민들도 수백 명에 달합니다. 이번 폭우는 베른트라고 불리는 저기압이 느린 속도로 이동하며 지중해에 뜨겁고 습한 공기를 끌어와 비를 퍼부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지구 온도가 높아지면서 대기가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었고 비의 양도 그만큼 더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화요일부터 최고 25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는 석 달 강수량에 달하는 양입니다. Und deshalb muss das ein weiterer Ansporn sein, auch als Verpflichtung für all diejenigen, die hier Opfer geworden sind, dass wir alles dafür tun, den menschengemachten Klimawandel aufzuhalten. 그러나 독일에는 오늘도 9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자리 잡은 한국 선수단이 이순신 장군의 말을 활용한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일본 여론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윤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이색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말을 활용한 응원 문구입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일본 여론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도쿄 스포츠가 반일 상징인 이순신의 말을 사용한 것은 큰 파문을 부를 것이라고 보도하자 일본 누리꾼들은 IOC가 올림픽을 정치에 이용한 한국에 벌칙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극우단체는 한국 선수촌 앞에서 우길기를 들고 시위를 벌이며 현수막을 떼라고 협박했습니다. 정치적 구호가 아니고 라는 거는 우리 측 입장이지만 일본 측에서 볼 때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관건이다. 스포츠 외교를 잘 발휘할 시점이다. 독도 표기와 우길기 사용 등으로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등장한 이순신 응원 문구. 이번 문구를 직접 만든 대한체육회는 현수막 내용에 대한 규제는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정희철입니다.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집콕하며 집밥 먹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 집에 있을 때 만만하게 끓여 먹던 라면 가격이 13년 만에 오른다고 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파를 잘게 썰고 보글보글 면이 끓어오르면 준비된 계란을 넣습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 라면 한 그릇이 완성됩니다. 우리 국민은 1년 동안 평균 80개의 라면을 먹는다고 하는데요. 간단한 조리법과 부담 없는 가격 덕분일 겁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지금보다 더 오른 가격의 라면을 구입해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 라면은 오뚜기가 판매하는 세계 제품입니다. 평균 11.9%가 오르는데 오뚜기의 대표 상품인 진라면은 684원에서 770원으로 인상됩니다. 오뚜기는 지난 2008년 4월 이후 13년간 가격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라면의 주 원료인 소맥과 팜유의 국제 가격이 올 들어 40%가량 큰 폭으로 오르며 인상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인상 결정으로 경쟁사인 농심과 삼양식품 등 다른 업체도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라면은 가끔 점대용으로 들거나 이런 건데 자꾸 가격을 올리면은 따라 올라가. 안 오를 수가 없어. 가격 인상을 앞두고 미리 사두려는 수요도 생겨났습니다. 라면을 즐겨 먹진 않습니다. 몇 개만 좀 담으려고 왔습니다. 미리 사두시려고? 예, 사재기 비슷한 그런 유형으로 좀 사러 왔어요. 대파와 계란 등 식탁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라면 가격까지 인상을 앞두면서 서민들 시름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지금 계신 곳엔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까? 오늘 낮 제주엔 호우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밤까지 전국 곳곳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많게는 60mm가량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내일 낮에 다시 내리겠는데요. 중부지방과 제주에 최대 60mm, 그 밖에 40mm가량 예측됩니다. 평균적으로 폭염은 7월 말에 시작됩니다.
2주나 앞선 오늘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기온 35도를 기록했는데요. 밤사이엔 열대야까지 예상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지만 30도를 웃돌면서 더위의 기세가 꺾이지 않겠습니다. 식중독과 일사병에 취약해지는 만큼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주말 내내 더위와 소나기는 피해갈 수 없겠고요. 다음 주엔 더 극심한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동명부대, 한빛부대, 아크부대, 청해부대, 여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군에 대해서 백신 접종에 대한 것을 이렇게 관심이 없어도 되나요? 협조를 더 해나가겠습니다. 5개월 전 이미 이런 질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도 물었었죠. 파병 장병들 이 백신 맞겠다고 귀국할 수도 없고 이 파병국들은 자기 국민 아니니까 안 맞춰줄 거고 어떡할 겁니까? 이 당시 장관은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했지만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 부대원들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백신을 맞지 못했고 감염이 현실이 됐습니다. 국내외에서 경고음이 숱하게 울렸는데 우리 정부만 귀를 닫고 있었나 봅니다. 오늘 한마디는 부끄럽지만 아덴만 영웅 백신 제로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